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명가 설렁탕 본점과 2개 분점, 그리고 관련 부동산 전부를 차람 진혁이에게 물려주기로 했어요. 시어머니 최순자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를 채웠습니다. 100명이 넘는 하객들 앞에서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 진수는 제 옆에서 굳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요. 15년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육수를 끓이고 밤 11시까지 주방을 지킨 세월이요. 그런데 단 한마디 인정도 없이 그냥 지워지는 거였습니다. 진혁이가 아들을 낳아 대를 이었잖아요. 가압은 핏줄 따라가는 겁니다. 어머님의 말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소리가 귀를 찢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남편이 천천히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놀라 쳐다보는 가운데 진수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날게요. 건강하세요. 그 말이 끝나자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의 박수가 얼마나 긴 복수의 시작이었는지를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일인데요.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편 박진수와 결혼한 지 17년째 되던 해 가을이었어요. 시어머니 최순자 어르신의 칠순잔치가 있던 날이었죠. 동대문구 고급 연회장을 통째로 빌렸고 하객이 100명도 넘게 왔습니다. 명가 설렁탕이 그 동네에서 꽤 알려진 집이었거든요. 본점 하나에 분점 2개, 그리고 건물 몇 채를 가진 집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재산 중에 남편과 제가 손으로 만든 게 얼마나 되는지 그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15년 동안 진수는 새벽 4시면 일어나 뼈를 우려내고 육수를 끓였어요. 저는 홀에서 손님을 맡고 계산을 보고 설거지까지 도맡았죠. 둘이서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렇게 가게가 커졌고 분점도 생겼어요. 명가 설렁탕이라는 이름이 입소문을 탄 건 남편의 손맛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칠순잔치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어머님은 단상에 올라서서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하객들이 조용해지고 축하 인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저는 딸 예은이 손을 잡고 남편 옆에 서 있었죠. 그때 어머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날이니까 다들 앞에서 발표 하나 하려고 합니다. 명가 설렁탕 본점과 2개 분점, 그리고 관련 부동산 전부를 차남 진혁이에게 물려주기로 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도 얼어붙은 표정이었어요. 하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님은 계속 말씀하셨죠. 진혁이가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었잖아요. 우리 집안은 3대째 설렁탕집인데 손자가 이어받아야죠. 장남 진수도 딸밖에 없으니 이제 동생한테 물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서 예은이가 제 치맛자락을 잡아당겼어요. 아이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6살밖에 안 됐지만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어렴풋이 알아들은 거였죠. 어머님. 남편이 낮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듣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크게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진수야, 너도 이해할 거 아니냐. 딸은 시집가면 끝이지. 가업은 아들이 이어야지.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 시선들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15년 동안 밤낮 없이 일한 게, 손이 부르트도록 설거지한 게, 명절에도 쉬지 않고 가게를 지킨 게 전부 허공으로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시동생 진혁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밝게 웃으며 마이크를 받아들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형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잘 이어받겠습니다. 앞으로 명가 설렁탕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그의 아내 수연 씨도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오늘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요. 어머님과 진혁 부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거였습니다. 장남 부부는 그저 일만 하는 도구였고 이제 더는 필요 없으니 버려지는 거였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주먹만 꽉 쥔 채로요. 저는 그 손이 하얗게 질린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턱이 떨리고 있다는 것도요. 진수는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목소리 한 번 높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그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객 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먼 친척뻘 되는 분이었어요. 진수 씨, 속상하겠지만 어머님 뜻이시니 받아들여야지. 그래도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면 되잖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남편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연애가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은 진혁 부부를 축하했고 어머님은 손자를 안고 웃으셨어요. 저희 가족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은이가 제품에 파고들며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우리 싫어하는 거야? 목이 메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쳐봤습니다. 진수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 그냥 어머님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왜? 진수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남편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또렷하게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남편을 쳐다봤어요. 진수는 계속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동생, 잘 받았어. 어머니 뜻대로 잘 키우길 바란다. 진혁이 당황한 표정으로 형을 봤습니다. 어머님도 미간을 찌푸리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건 무너진 사람이 마지막으로 지키려는 체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희는 이제 어머니 곁을 떠나겠습니다. 영원히요. 건강하세요.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이 굳었어요. 진수야, 무슨 소리냐? 네가 어딜 간다는 거냐? 어머니께서 선택하셨잖아요. 동생을 택하셨으니 저희는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떠나는 게 맞죠.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음색이었어요. 어머님이 다가오려 했지만 진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15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희 인생은 저희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예은이를 안아들고 연회장을 나섰어요. 뒤에서 어머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남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따라 나왔죠. 그렇게 우리는 칠순잔치장을 떠났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남편은 핸들을 잡은 채 멍하니 앞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뒷자리에서 예은이를 안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이는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요. 집에 돌아온 뒤에도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예은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밤 12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그래도 미안해. 너랑 예은이한테. 남편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이제 어머니 밑에서는 못 살겠어. 가게도, 돈도 아무것도 안 바랄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15년 동안 쌓였던 모든 억울함을 토해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도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한 것,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했던 것, 예은이가 태어났을 때 아들이 아니네라는 말을 들었던 것, 그 모든 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도 말했어요.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았던 17년 유산했을 때 이로 한마디 없이 다시 아들 낳으면 되지라던 말, 예은이가 유치원 졸업할 때도 오지 않으셨던 것, 그런 것들이요. 우리는 울었습니다. 둘이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해가 뜨자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자고요. 명가설렁탕도, 동대문 집도, 어머니도 다 놓아버리자고요. 그날 아침 남편은 가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방장한테요. 형님, 저 박진수입니다. 오늘부터 출근 안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끊었어요. 저도 홀 직원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감사했다고, 건강하시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15년을 하루아침에 정리했습니다.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받지 않았어요. 진혁한테서도 왔습니다. 그것도 받지 않았죠. 문자가 수십 통 쌓였지만 남편은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짐을 쌌어요. 우리 가족이 가진 건 별로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예은이 장난감, 통장 하나요. 그게 전부였어요. 어디로 갈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어요. 강원도 홍천. 거기 작은 집 하나 있어. 몇 년 전에 아버지가 사두신 곳인데 어머니도 모르는 곳이야.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우리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칠순잔치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예은이는 뒷자리에서 잠들어 있었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도망치는 게 답일까?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어요. 어머님은 이미 선택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아니라 동생을요. 차가 서울을 벗어날 때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너한테 이런 삶을 줘서. 괜찮아. 우리 셋이 함께 있으면 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슬펐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무너졌다는 거요. 15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요. 홍천은 고요했습니다. 서울의 소음과 달리 그곳은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렸어요. 남편이 말한 집은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방 2개에 부엌 하나, 마당이 조금 있는 곳이었죠.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눈치 볼 필요 없는 우리만의 공간이요. 짐을 풀면서 예은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여기서 살아? 응, 우리 예은이.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할머니 집은 안 가? 아이의 눈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예은이와 눈을 맞췄어요. 예은아, 할머니는 이제 안 만나도 돼.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 거야. 예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이 얼굴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어요. 칠순 잔치에서 들었던 말들이 딸은 시집 가면 끝이라는 그 말이 아이 마음의 상처로 남은 거였죠. 남편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아무 말 없이요. 저는 부엌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통장에 남은 돈은 얼마 없었습니다. 몇 달 버틸 정도였죠. 남편은 15년 동안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냥 가게 이익금에서 필요한 만큼만 쓰는 시기였거든요. 어머님 명의 통장이었으니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건 제 명의 적금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은희야, 내가 일자리 알아볼게. 주방 일이라도 해서 벌어올게. 당신은 주방장이었잖아. 아무 데서나 일할 순 없어. 지금 선택할 처지가 아니야. 예은이 키워야 하고 밥 먹고 살아야 하잖아. 남편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무너진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작게라도 식당 하나 해보는 거야. 당신 솜씨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돈이 어디 있어? 식당 차리려면 몇 천이 필요한데. 적금 깨면 되잖아. 작은 곳이라도 시작하자고.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아왔어요. 한편 서울에서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진수가 며칠 안에 돌아올 거라고 믿으셨대요. 장미란 씨가 나중에 전화로 알려준 이야기입니다. 미란 씨는 본점에서 오래 일한 주방 직원이었거든요. 남편한테 은혜를 입은 적이 있어서 몰래 저희를 걱정해 주셨어요. 미란 씨 말로는 어머님이 진혁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진수가 어디 가겠냐. 배고프면 기어서라도 돌아올 거다. 그때 무릎 꿇고 빌면 다시 주방 들어오게 해줘라. 진혁은 웃으며 대답했다고 해요. 어머니, 형은 자존심이 세니까 한동안 안 올 겁니다. 그동안 제가 잘 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진혁은 본점 주방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들여오고 기존 직원들을 하나씩 내보냈어요. 미란 씨도 위협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진혁이 주방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지시하기 시작한 거죠. 이 육수 너무 오래 끓이는 거 아니야? 시간 줄이고 재료도 좀 아껴 써. 사장님, 육수는 최소 12시간은 끓여야 맛이 제대로 납니다. 아니야. 그렇게 하면 원가가 너무 올라가. 8시간이면 충분해. 미란 씨가 반대했지만 진혁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해요. 내가 사장인데 누구 말을 들으라는 거야? 내 방식대로 할 거니까 따르기 싫으면 나가. 그렇게 주방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숙련된 직원들이 하나둘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진혁 눈치를 보며 일했어요.
육수 끓이는 시간이 줄었고 재료도 저렴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맛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죠. 진혁의 아내 수연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본점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모아둔 고급 식기들, 은으로 된 수저 세트, 금박 장식이 들어간 그릇들이 있었거든요. 명절 때나 쓰는 것들이었는데 수연 씨는 그걸 하나씩 빼돌렸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서 현금화한 거죠. 어머님은 전혀 모르셨대요. 창고까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 모든 일들을 미란 씨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대요. 진혁이 새 사장이고 어머님도 아들 편만 드셨으니까요. 미란 씨는 그저 묵묵히 일하면서 언젠가 진수 사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홍천에서 우리는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적금을 깨서 작은 식당 자리를 얻었어요. 시장 골목 안쪽, 평수로 치면 10평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저렴했고 주방 시설이 갖춰져 있었어요. 남편은 메뉴를 고민했습니다. 설렁탕은 하기 싫어. 그건 이제 어머니 거잖아. 그럼 뭐 할 거야? 토속 음식. 홍천 스타일로 된장찌개, 제육볶음, 그런 거. 정직하게 만들면 손님이 올 거야. 남편의 눈에 다시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를 이야기할 때만큼은 그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이 반가웠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홍천 식당이라고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우리 것이었어요. 개업날 손님이 몇 명 안 왔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됐죠.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다듬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홀을 보고 예은이를 돌봤어요. 한 달이 지나자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먼저 알아봐 줬어요. 사장님,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요. 집에서 끓인 것 같아. 제육볶음도 자극적이지 않고 좋네요. 아이들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 말들이 힘이 됐습니다. 남편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어요. 예은이도 밝아졌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웃는 날이 많아졌죠. 할머니 얘기는 더 이상하지 않았어요. 2달째 되던 날 매출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하루 30만 원, 40만 원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적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여유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우리 손으로 번 돈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편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밤에 남편이 말했어요. 은희야, 미안해. 왜 또 미안해? 너한테 이런 좁은 식당밖에 못 줘서. 무슨 소리야. 이게 얼마나 좋은데. 명가 설렁탕보다 100배 좋아. 남편이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웃음을 오래 보지 못했었거든요. 15년 동안 남편은 늘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님 눈치, 손님 눈치, 가게 경영 걱정에 짓눌려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비록 작고 초라했지만 남편은 자기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란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저 장미란입니다. 미란 씨, 어떻게 지내세요? 사모님, 본점 상황이 심각합니다. 손님들이 줄었어요. 맛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미란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육수 재료가 바뀐 것, 끓이는 시간이 줄어든 것, 숙련된 직원들이 떠난 것, 수연 씨가 창고 물건을 빼돌린 것까지요. 저는 듣다가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뭐라고 하세요? 사장님은 모르세요. 차남 사장님이 잘하고 있다고만 보고 드리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단골들이 하나씩 끊고 있어요. 어제는 위생 민원까지 들어왔습니다. 위생 민원이요? 네. 손님이 국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신고했대요. 보건소에서 나올 수도 있대요. 저는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진혁이는 요리를 모르거든. 사업만 알지. 맛은 몰라. 어떻게 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우리가 나설 일도 아니고 이제 남의 일이잖아. 남편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가게에 대한 미련이 아예 없을 순 없었을 겁니다. 15년을 키운 곳이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삶을 시작했으니까요. 서울의 명가설렁탕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맛이 예전 같지 않다며 발길을 끊었고 온라인 리뷰에도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진혁은 그걸 광고로 메우려 했습니다.
돈을 쏟아부어 배달 플랫폼에 홍보를 했죠. 하지만 맛이 없으면 소용없었어요. 한 번 온 손님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셨대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차남한테 물려준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게 두려우셨던 거죠. 그래서 계속 진혁을 믿으셨고, 잠깐 어려운 시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어요. 분점 두 곳도 적자로 돌아섰고, 본점 매출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진혁은 점점 조급해졌어요. 그는 어머님한테 돈을 더 달라고 했고, 투자를 해야 한다며 설득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말을 믿고 통장을 열어주셨죠. 진혁은 그 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했습니다. 대박을 꿈꾸며 수천만 원을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시장은 폭락했고 돈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진혁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더 큰 실수를 저지르기 시작했죠. 홍천에서 우리는 그 모든 걸 모른 채 살고 있었습니다. 예은이는 학교에서 그림대회 상을 받았고 저는 식당 단골들과 정이 들어갔어요. 남편은 매일 새로운 메뉴를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처음으로 우리 것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도 옆에 섰어요. 별이 많네. 응, 서울에선 못 봤던 별들이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야, 우리 잘한 거 맞지? 당연하지. 우리 너무 잘하고 있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고마워. 나 따라와 줘서. 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서 있었어요. 별을 보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느끼면서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홍천에 첫눈이 내리던 날, 식당에 손님이 꽤 많이 왔어요. 겨울이라 뜨끈한 찌개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거든요. 남편은 주방에서 쉴 틈 없이 일했고, 저는 홀을 뛰어다녔습니다. 예은이는 식당 구석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죠. 평범하고 바쁘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미란 씨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사모님, 본점 상황이 심각합니다. 보건소에서 나왔어요. 위생검사 나왔어요? 네, 주방 곳곳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냉장고 온도 관리도 엉망이고 식재료 보관도 엉망이었어요. 차남 사장님이 뭔가 아끼겠다고 재고를 너무 오래 쌓아뒀거든요. 영업정지 당한 건가요? 아직은 아니지만 경고받았어요. 그리고 손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명가설렁탕 위생이 별로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5년 동안 남편이 얼마나 깐깐하게 주방을 관리했는지 알았거든요. 냉장고 온도는 매일 체크했고 재료는 신선한 것만 썼어요. 유통기한도 철저히 지켰죠. 그런데 진혁은 그 모든 걸 무너뜨린 겁니다. 미란 씨, 어머님은 뭐라고 하세요? 사장님은 계속 차남 사장님을 감싸세요. 실수일 뿐이다. 곧 나아질 거다 그러시면서요. 근데 직원들은 다들 불안해합니다. 이러다 정말 망하는 거 아니냐고요. 미란 씨는 괜찮으세요? 저야 뭐 그냥 버티고 있죠. 근데 사모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차남 사모님이 창고 물건 빼돌리는 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요즘은 본점 금고까지 건드리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금고요? 그럼 어머님 몰래 돈을 빼가는 거예요? 네. 제가 우연히 봤는데 차남 사모님이 밤늦게 사무실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금고 돈이 줄어 있었어요. 차남 사장님은 모르시는 것 같고 사모님 혼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건 횡령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장님한테 말하면 저만 미운 털 박힐 것 같고. 저는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수연 씨가 그렇게까지 하고 있어? 그러게요. 어머님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설 일은 아니야. 어머니가 선택하신 거니까 그 결과도 감수하셔야지. 그래도 이건 범죄잖아. 알아. 근데 우리가 말해봤자 어머니는 안 믿으실 거야. 오히려 우리가 시기해서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실걸.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어머님은 끝까지 진혁 편을 드실 분이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을 겁니다. 서울에서는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거의 다 떠났고 본점 매출이 바닥을 쳤어요. 진혁은 직원들 월급도 제때 못 줬습니다.
미란 씨 말로는 주방장 2명이 그만뒀다고 했어요. 남은 직원들도 언제 나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진혁은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로 날린 돈을 메우려고 더 큰 도박을 했어요. 이번에는 선물 거래에 손을 댔습니다. 어머님 명의 통장을 몰래 쓰면서요. 하지만 그것도 실패했고 빚만 늘어났습니다. 수연 씨는 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몫을 챙기기 시작했죠. 금고에서 돈을 빼내 자기 명의 통장으로 옮겼고 창고 물건도 계속 팔아치웠어요.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이 곧 무너질 거라는 거요. 그래서 미리 빠져나갈 준비를 하는 거였죠. 어머님은 그 모든 걸 모르셨습니다. 아니, 모른 척 하셨는지도 몰라요. 진혁이 잠깐 어려운 시기라고 말하면 믿으셨고, 수연 씨가 곧 나아질 겁니다 라고 하면 안심하셨으니까요. 어머님은 장남을 내쫓은 자신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한편 거래처 대표 한기석 씨도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명가설렁탕과 15년 넘게 거래했던 분이었거든요. 그는 진수가 떠난 뒤로 본점 주문량이 확 줄어든 걸 알았어요. 그리고 주문하는 재료 품질도 달라졌다는 거요. 한기석 대표는 직접 본점을 찾아갔습니다. 진혁을 만나서 물었어요. 사장님, 요즘 매출이 많이 줄었나 봅니다. 주문이 예전 같지 않으시네요. 아, 그게 잠깐 조정 기간이라서요. 곧 늘어날 겁니다. 진수 씨는 어디 계신가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싶은데. 진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은 집안 사정으로 그만뒀습니다. 그만뒀다고요? 15년을 일한 분이? 네, 어머니께서 저한테 가게를 물려주셨거든요. 한기석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거요. 진수 같은 사람이 그냥 그만둘 리 없었으니까요. 한기석 대표는 나오면서 미란 씨와 맞췄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었어요. 미란 씨, 진수 씨 연락처 혹시 아세요? 네, 있습니다.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인사드릴 게 있어서요. 미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남편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한기석 대표는 그날 저녁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진수 씨, 저 한기석입니다.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진수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본점 갔다가 그만두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네, 집안 사정이 있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 지금 홍천에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남편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한기석 대표는 며칠 뒤 홍천을 찾아왔어요. 우리 식당에 들어서더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야, 작지만 깔끔하네요. 대표님, 커피라도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진수 씨, 제가 온 이유는요. 한기석 대표는 본점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매출이 떨어진 것, 위생 문제가 생긴 것, 직원들이 떠난 것, 그리고 진혁이 재료 품질을 낮춘 것까지요. 남편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대표님, 그건 이제 저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알아요. 근데 진수 씨, 저는 15년 동안 당신과 거래하면서 당신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봤습니다. 명가설렁탕이 커진 건 당신 덕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가게가 무너지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진수 씨, 혹시 나중에 필요하실 때가 오면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제대로 대우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한기석 대표는 명함을 남기고 갔습니다. 남편은 그 명함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저는 옆에서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돌아가고 싶어? 아니, 절대 아니야. 근데, 가게가 무너진다는 게 좀 씁쓸하긴 해. 당신이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 알아. 근데 그래도 15년을 일한 곳이니까. 남편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미련은 아니었어요. 그냥 허탈함 같은 거였죠. 자기가 쌓아 올린 걸 다른 사람이 무너뜨리는 걸 보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서울에서는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분점 한 곳이 폐업했어요. 적자를 견디지 못한 거였죠. 진혁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어머님한테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결국 들통났어요. 어머님이 직접 분점을 찾아갔다가 문 닫힌 걸 본 겁니다. 진여가, 이게 무슨 일이냐? 어머니, 잠깐 정리하는 중입니다. 곧 다시 열 겁니다. 거짓말 마라. 임대료도 못 내서 쫓겨난 거 아니냐? 진혁은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그제야 현실을 직면하기 시작했어요. 차남한테 가게를 물려준 게 잘못이었다는 거려. 하지만 인정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이 무너진 뒤였으니까요. 어머님은 그날 밤 진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달 만이었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수야, 네, 어머니. 너, 어디 있냐? 홍천에 있습니다. 홍천에서 뭐 하냐? 작은 식당 합니다. 어머님은 한참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진수야, 집에 돌아와라. 가게를 다시 네가 맡아라. 남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그곳 사람이 아닙니다. 제 삶이 여기 있어요. 진수야, 어머니가 잘못했다. 돌아와라. 어머니,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선택을 존중합니다. 동생이 잘할 겁니다. 진혁이는 못해. 가게가 망하고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건 어머니께서 감수하셔야 할 일입니다. 저는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어요. 진수야. 남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은희야, 내가 너무 냉정한 것 같아? 아니야. 당신은 당신 삶을 선택한 거야. 어머님도 선택하셨잖아. 근데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힘없으셨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여전히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거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이미 다른 길을 선택했으니까요.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홍천에는 눈이 많이 왔고 식당은 평화로웠어요. 손님들은 따뜻한 음식을 찾아왔고 남편은 묵묵히 주방을 지켰습니다. 예은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눈사람을 만들고 왔다며 신나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서울에서의 일들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제 휴대폰에 진혁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 울려서 결국 받았습니다. 형님, 저 진혁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형님,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이? 네,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세요. 형님, 한 번만 올라와 주세요. 어머니가 형을 찾으세요. 저는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대? 응, 진혁이가 병원에 계신데. 남편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갈게. 나도 같이 갈까? 아니, 너랑 예은이는 여기 있어. 내가 다녀올게.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보냈어요. 그는 그날 밤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은희야. 응,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은희야, 어머니는 병원에 안 계셔. 네. 무슨 소리야? 진혁이가 거짓말한 거야. 어머니는 멀쩡하셔.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럼 왜 거짓말을? 나한테 육수 비법이랑 거래처 명단을 내놓으라는 거야. 그걸 안 주면.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야, 너 지금 어디 있어? 식당에 있는데? 예은이랑 지금 당장 집으로 가. 문 잠그고 나오지 마. 왜? 무슨 일인데? 진혁이가 사람을 보냈을 수도 있어. 너희를 협박하려고.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예은이 손을 잡고 집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예은이가 겁먹은 얼굴로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괜찮아. 우리 예은이.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진혁이 사람을 보낸 걸까요?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날 오후 정말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예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은희 씨, 나와보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 안 열면 억지로 열 겁니다. 차남 사장님이 보내셨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안 받았죠.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예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방 안쪽으로 물러났어요.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금 장치를 부순 거였어요.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덩치가 큰 사람들이었어요. 은희 씨죠? 우리랑 같이 가시죠. 누구세요? 나가세요. 차남 사장님이 만나자고 하셨어요. 순순히 따라오시면 다칠 일 없을 겁니다. 저는 예은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들은 강제로 저희를 차에 태웠습니다. 예은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저는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명가설렁탕 본점이 아니라 외곽의 창고로 갔어요. 어둡고 춥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진혁과 수연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님, 오셨네요. 진혁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섬뜩했습니다. 진혁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형님, 조용히 하세요. 저도 급해서요. 형한테 육수 비법이랑 거래처 명단 받아야 하거든요. 그게 뭔 소리예요? 형이 안 주니까 형님한테 부탁하러 온 거죠. 형님이 설득해 주세요. 안 그러면 진혁이 예은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안 그러면 아이까지 못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럴 수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미쳤어요. 조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미친 게 아니라 절박한 거예요, 형님. 가게가 망하고 있어요. 빚도 엄청 쌓였고요. 형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가족 다 망해요. 그건 당신들이 자초한 일이잖아요. 그래도 형이 책임져야죠. 형이 가게를 떠났으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논리였어요. 하지만 진혁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다 형 탓이라고요. 수연 씨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혁보다 더 차가웠어요. 감정도 없는 것처럼 보였죠. 형님, 전화하세요. 사장님한테 육수 비법이랑 거래처 명단 넘기라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못 나가요. 아이랑 함께요. 예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무서워. 괜찮아. 우리 예은이.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무력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주부였고 아이를 안고 떨고 있는 엄마였어요. 진혁은 휴대폰을 꺼내서 제게 던졌습니다. 전화하세요. 형한테.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어요.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고 남편이 받았습니다. 은희야. 여보. 은희야, 괜찮아? 예은이는? 우리 창고에 갇혀 있어.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진혁이 그 자식이. 진혁이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형, 잘 들어. 육수 비법이랑 거래처 명단. 지금 당장 넘겨. 안 그러면 형수님이랑 조카 못 볼 거야. 진혁아, 너 미쳤구나. 미친 게 아니라 절박한 거야. 형이 안 도와주면 우리 가족 다 죽어. 그러니까 빨리 넘겨.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진혁아, 내가 지금 가고 있다. 은희랑 예은이한테 손가락 하나 대지 마. 내가 도착하면 다 줄게. 빨리 와. 1시간 넘으면 보장 못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수연 씨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예은이를 안고 구석에 앉았어요.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1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을 뿐인데,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왔어요. 그리고 두려움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남편이 달려와 저희를 안았습니다. 예은이가 아빠 품에 파고들며 울었어요. 아빠. 괜찮아. 우리 예은이. 아빠가 왔어. 진혁이 다가왔습니다. 형, 가져왔어?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진혁을 똑바로 봤어요. 진혁아, 너 정말 끝까지 가려고? 형이 주면 끝이야. 빨리 내놓으라고.
남편은 가방에서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육수 비법이야. 거래처 명단은 내 휴대폰에 있어. 진혁이 노트를 낚아챘습니다. 수연 씨가 남편 휴대폰을 빼앗았어요. 그들은 확인하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형, 이제 가도 돼. 남편은 저와 예은이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창고를 나왔어요. 차에 타자마자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감금과 협박 당했습니다. 위치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내가 너희를 지키지 못했어. 당신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진혁이를 너무 얕봤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남편이 우는거려. 예은이도 아빠를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서웠어. 미안해, 우리 딸.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차 안에서 셋이서요. 오늘 당한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진혁이 조카까지 위협할 줄은 몰랐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타악했을 줄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은희야, 이제 더는 참지 않을 거야. 무슨 소리야? 진혁이랑 어머니, 이제 끝장을 봐야겠어. 법적으로.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함이 있었어요. 더 이상 참지 않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홍천집에 돌아왔습니다. 예은이는 악몽에 시달리며 잠들었고, 저는 아이 곁에서 지켰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뭐 찾아? 아버지가 남기신 서류들. 분명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무슨 서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거든. 진수야, 나중에 필요하면 내 서재 금고를 열어봐라. 거기 네가 필요한 게 있을 거다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 응. 그때는 무슨 소린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 남편은 서재 구석에서 작은 금고를 찾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아버지 생일이었죠. 금고가 열렸고 안에는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유언장이 있었어요. 공증받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었습니다. 남편이 읽기 시작했고 저도 옆에서 함께 봤어요.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명가설렁탕의 소유권은 장남 박진수에게 우선 상속한다. 단, 차남 박진혁에게 경영을 맡길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가게의 맛과 품질을 유지할 것. 2. 직원을 함부로 해고하지 말 것. 3. 위생과 안전을 철저히 지킬 것. 만약 이 조건을 위반하거나 가업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 소유권은 자동으로 장남에게 이전된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진짜야? 남편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런 걸 남기셨어.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우리한테 무기가 생긴 거예요. 진혁을 법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무기가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을 들고요. 저는 예은이와 홍천에 남았습니다. 불안했지만 남편을 믿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남편은 유언장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꼼꼼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법적 효력이 충분합니다. 공증도 제대로 받으셨고요. 문제는 조건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느냐인데.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미란 씨와 한기석 대표가 보내준 자료들이었어요. 거래 내역, 재료 변경 기록, 직원 해고 명단, 위생경고 문서, 그리고 단골 손님들의 증언까지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건 위반이 명백하네요. 그럼 소송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유언장 집행과 소유권 이전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거였어요. 진짜 싸움이요. 한편 명가설렁탕 본점에서는 진혁이 형한테서 받은 노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육수 비법이라고 했던 그 노트요.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했어요. 이게 뭐야? 설탕을 넣으라고? 노트에는 엉터리 레시피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부러 잘못된 내용을 적어둔 거였죠. 진짜 비법은 남편 머릿속에만 있었으니까요.
진혁은 화가 났습니다. 형이 날 속였어. 수연 씨가 말했어요. 어쩌게요? 이미 놓쳐버렸잖아요. 다시 잡아와야지. 그건 무리예요. 경찰 신고까지 들어갔잖아요. 더 건드리면 우리만 손해예요. 진혁은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꼬이고 있었어요. 가게는 망해가고 빚은 늘어나고 형한테 받은 비번마저 가짜였으니까요. 그때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박진혁 씨죠? 감금과 협박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진혁은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남편과 제 진술, 그리고 창고 CCTV까지요. 진혁은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수연 씨는 그 모습을 보고도 남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으로 돌아가 짐을 쌌어요.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집안이 곧 무너질 거라는 거요. 그래서 미리 빠져나갈 준비를 한 거였죠. 수연 씨는 그동안 빼돌린 돈과 물건들을 챙겨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요. 그냥 사라진 겁니다. 어머님은 그제야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차남이 경찰서에 끌려간 것, 며느리가 도망간 것, 가게가 완전히 망가진 것까지요. 어머님은 무너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어머님은 혼자 본점에 앉아 울고 계셨대요. 미란 씨가 나중에 알려준 이야기입니다. 70세 노인이 혼자 텅 빈 가게에서 우는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는지 모른다고요. 며칠 뒤 변호사가 어머님을 찾아갔습니다. 유언장과 소송 서류를 들고요. 어머님은 서류를 보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대요. 이게 무슨... 사장님, 돌아가신 사장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고요. 차남분이 조건을 위반하셨기 때문에 소유권이 장남에게 이전됩니다. 아니야, 이건 진수가 억지가 아닙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거래 내역 직원 진술, 위생 문제 기록까지요. 어머님은 주저앉으셨습니다. 모든 게 끝난 거였어요. 어머님이 선택한 차남은 범죄자가 됐고 며느리는 도망갔으며 가게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도 장남한테 넘어가게 된 거였죠. 그날 밤 어머님은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야, 내 어머니가 잘못했다. 다 잘못했어.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어머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진수야, 용서해다오. 어머니가 눈이 멀었었어.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네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어. 그냥 손자를 낳은 진혁이가 더 소중해 보였어. 그게 잘못이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미 늦었습니다. 알아. 근데 진수야, 어머니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가게는 네가 가져가. 다 내 거야. 근데 진혁이는 좀 살려줘. 어머니, 진혁이 형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제 아내와 딸을 감금하고 협박했어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진수야, 어머니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 결과도 감수하셔야 해요. 남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모르겠어.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당신 잘못이 아니야. 알아. 근데 그래도... 남편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미워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한편 한기석 대표가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진수 씨,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대표님? 법정에서요. 제가 15년 동안 지켜본 걸 다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그리고 차남이 얼마나 엉망으로 운영했는지요. 남편은 감사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당연한 겁니다. 당신은 제대로 대우받아야 해요. 미란 씨도 증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장님, 제가 본 것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남 사장님이 어떻게 주방을 망가뜨렸는지, 수연 씨가 어떻게 물건을 빼돌렸는지요. 미란 씨, 괜찮으시겠어요? 혹시 불이익 받으실까봐. 괜찮습니다. 저도 양심이 있어요. 사장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이럴 때 도와드려야죠.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움에요. 증거들이 차곡차곡 모였습니다. 거래 내역서, CCTV 영상, 직원 진술서, 손님 리뷰, 위생경고 문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유언장까지요. 변호사는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진혁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 앞에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는 법정에서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형이 떠나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이 육수 재료를 바꾸고 직원을 함부로 해고하고 위생을 소홀히 하나요? 진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기석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박진수 씨와 거래했습니다. 그는 새벽 4시면 일어나 육수를 끓였고 한 번도 재료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진혁 씨가 경영을 맡은 뒤로는 주물량도 줄고 품질도 떨어졌습니다. 미란 씨도 증언했습니다. 차남 사장님은 주방장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방식대로만 하셨어요. 그리고 차남 사모님은 창고 물건을 계속 빼돌렸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증언들이 쌓이면서 진혁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도 법정에 나오셨습니다. 늙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님은 판사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장남을 내쫓은 게 잘못이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유언장 조항에 동의하십니까? 어머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동의합니다. 가게는 진수가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을 봤어요. 어머님도 남편을 보셨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며 명가설렁탕의 소유권을 박진수에게 이전한다. 또한 박진혁은 감금 및 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진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모든 게 끝난 거였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남편은 어머님과 마주쳤습니다. 어머님이 다가오려 하셨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남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은희야, 우리 가게 되찾았어. 응, 당신 대단해. 근데 나 가게 안 가져갈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명가설렁탕 안 가져갈 거야. 팔아버릴 거야. 왜? 당신이 15년 동안 키운 곳인데. 그래서야. 그곳엔 너무 많은 상처가 있어. 어머니의 차별, 진혁의 배신, 그 모든 게 싫어. 나는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어. 홍천에서 우리 가족끼리.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의 눈은 맑았어요. 더 이상 미련이 없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자. 남편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법원 판결이 나온 뒤 남편은 명가설렁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팔 수는 없었어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대신 채무를 정리하고 직원들한테 밀린 월급을 주고 건물주한테 빚을 갚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이 남는 게 별로 없었어요. 진수 씨,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적어도 빚은 다 갚았으니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을 일한 대가치고는 초라했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정리된 거였으니까요. 진혁은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이미 모든 걸 잃은 상태였습니다. 가게도 돈도 아내도 없었어요. 수연 씨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진혁은 혼자 남았습니다. 어머님은 진혁과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고급 아파트는 팔아서 빚을 갚는 데 썼고 남은 돈으로 작은 곳을 얻으신 거였죠. 어머님은 급격히 늙으셨대요. 미란 씨가 한번 찾아뵙고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사모님, 어르신께서 많이 힘들어하세요. 매일 장남분 이야기만 하신대요. 저는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명가설렁탕 본점은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단골들도 다 떠났고 평판도 바닥이었으니까요. 간판이 내려가는 걸 미란 씨가 사진으로 보내줬어요. 남편은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15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저는 옆에서 남편을 안아줬어요. 남편은 울지 않았지만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홍천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서울에서 할 일은 다 끝났으니까요. 우리는 다시 홍천 식당에서 일했어요. 손님들은 반겨줬습니다. 사장님, 오래간만이네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서울에 잠깐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오늘 제육볶음 주세요. 여기 제육이 제일 맛있어요.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저는 홀을 보고, 예은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했어요. 서울에서의 악몽 같은 일들이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홍천에는 꽃이 피고,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식당도 장사가 잘 됐습니다. 단골들이 늘었고, 입소문도 났죠. 남편의 요리 솜씨는 여전히 훌륭했으니까요. 어느 날, 한기석 대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진수 씨, 잘 지내시죠? 네, 대표님.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진수 씨, 제가 제안 하나 하고 싶은데요. 무슨 제안이신데요? 진수 씨 이름으로 식당을 하나 더 내는 게 어떨까요?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남편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한테요? 네. 진수 씨 실력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작은 곳 하나만 해도 금방 커질 겁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왜요? 좋은 기회인데. 대표님, 저는 이제 크게 벌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족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 작은 식당이면 충분해요. 한기석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수 씨가 원하시는 게 그거라면요. 근데 언제든 마음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한기석 대표가 돌아간 뒤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당신 진짜 괜찮아? 좋은 기회였는데. 괜찮아. 나는 더 이상 큰 걸 원하지 않아. 그냥 우리 셋이 평화롭게 사는 게 좋아.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그의 선택이 자랑스러웠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예은이는 1학년이 됐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아이는 더 이상 할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일들을 잊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이 열리더니 낯익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도 주방에서 나와 어머님을 봤어요. 어머님은 많이 늙으셨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고 허리도 굽으셨어요. 진수야,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미란이한테 주소 물어봤다.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서. 어머님은 식당 안을 둘러보셨습니다. 작은 곳이구나. 네, 작지만 저희한텐 충분합니다. 어머님이 의자에 앉으셨어요. 저는 물 한 잔을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물을 마시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진수야,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다. 너한테 미안하다.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어머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5년 동안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어머니가 눈이 멀었었어. 손자만 보고 핏줄만 따지고 정작 진짜 가업을 지킨 게 누군지는 몰랐어. 어머니, 진혁이는 지금 폐인이 됐다. 술만 마시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 수연이는 도망갔고 어머니만 남았지. 이게 다 어머니 욕심 때문이야. 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수야, 어머니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용서도 못하겠어요. 그냥 이제 각자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수야, 어머니께서 선택하셨잖아요. 그 결과를 감수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 선택의 결과를 살고 있고요. 어머님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일어서셨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어머니가 감수해야지. 근데 진수야,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되겠니? 뭔데요? 예은이 얼굴 한 번만 봐도 되겠니? 할머니가 손녀 얼굴이라도 보고 가게. 남편은 망설였습니다. 저도 불안했어요. 예은이가 어머님을 보고 상처받을까 봐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은아, 이리 와봐. 예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을 보자 아이는 몸을 움츠렸어요. 칠순잔치 때의 기억이 남아있는 거였죠. 예은아, 할머니야, 컸구나. 어머님이 손을 뻗으셨지만 예은이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숨었어요.
어머님은 손을 거두셨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 당연하지. 할머니가 예은이한테 못된 말 많이 했으니까. 미안하다, 우리 예은이. 할머니가 잘못했어. 예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치맛자락을 잡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일어서셨습니다. 진수야, 어머니 이만 가볼게. 너희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어머니 바람이다. 어머니, 어디 사세요? 진혁이랑 작은 아파트에 있어. 괜찮아. 걱정 마라. 어머님은 식당을 나가셨습니다. 남편은 창밖으로 어머님의 뒷모습을 봤어요.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이었습니다.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신,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슬프네. 저는 남편을 안아줬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울었어요. 어머니를 미워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그 복잡한 마음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은희야, 내가 어머니한테 생활비 좀 보내드릴까? 당신이 원하면 그렇게 해. 근데 직접 만나진 않을 거야. 그냥 돈만 보낼 거야. 알았어. 남편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다시 가까워질 수도 없는 그런 거리를 택한 거였죠. 가을이 왔습니다. 홍천식당은 이제 동네에서 제법 알려진 곳이 됐어요. 손님들이 줄을 서기도 했고 예약도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바빴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은희야, 우리 직원 한 명 뽑을까? 그래? 당신 힘들어? 좀 그래. 손님이 너무 많아졌어. 우리는 주방 보조 한 명을 뽑았습니다. 성실한 젊은이였어요. 남편은 그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육수를 우려내는 거야. 온도가 중요해. 네, 사장님. 남편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기쁨이었어요. 15년 동안 명가설렁탕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홀 일은 여전히 바빴지만 단골들과 정이 들었고 아이도 밝게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가난하지 않았어요. 부자도 아니었지만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예은이는 학교에서 그림 대회 상을 또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그림이었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자기가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우리 예은이 잘 그렸네. 응, 선생님이 칭찬해 줬어. 예은아, 행복해? 응, 나 여기가 좋아. 친구들도 있고, 아빠, 엄마도 웃고,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예은이가 행복하다니,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1년이 지난 거였어요. 우리는 홍천에서 1년을 살았고, 이제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서울은 이제 먼 곳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은 매달 어머님께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생활하시기엔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어머님은 한 번도 전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받기만 하셨죠. 미란 씨한테서 가끔 소식이 왔습니다. 진혁이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있다고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한다고요. 수연 씨는 여전히 연락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모님, 어르신께서 많이 외로워하세요. 그래도 장남분이 보내주시는 돈으로 잘 지내시긴 해요. 미란 씨, 어머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좀 약하세요. 당뇨도 있으시고, 근데 병원은 잘 다니시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네. 건강하시기만 하면 돼. 남편은 더 이상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였죠. 과거는 과거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거라고요. 2년이 흘렀습니다. 홍천식당은 이제 동네 명소가 됐어요. 서울에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홍천 가면 꼭 들러야 하는 맛집이라고 블로그에도 많이 올라왔죠. 남편은 주방 보조를 한 명 더 뽑았고, 저도 홀 직원을 고용했어요. 식당이 커진 건 아니었지만 일손이 필요할 만큼 바빠진 거였습니다. 예은이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키도 많이 자랐고 밝은 아이가 됐습니다. 서울에서의 상처는 거의 사라진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오늘 친구 집에 놀러 가도 돼? 그래, 우리 예은이. 조심해서 다녀와. 응. 예은이가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미란 씨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어르신께서 쓰러지셨어요.
네. 어머님이요? 네. 아파트에서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셨대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저는 남편한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가 병원 어디래? 홍천 근처 종합병원이래요. 차남분이 모셔다 드렸대요. 남편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가봐야겠어. 나도 같이 갈까? 아니, 나 혼자 갈게. 너는 예은이 봐줘. 남편은 서둘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몇 시간 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떻게 됐어? 당뇨 합병증이래. 심각하진 않은데. 앞으로 계속 관리해야 한대. 어머님 어디 계세요? 입원하셨어. 일주일 정도 계실 거래. 남편은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어요. 진혁이는 병원에 있었어. 많이 초라해져 있더라. 설거지 일한다면서.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 아무 말씀 안 하셨어. 그냥 눈물만 흘리시더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야, 나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이 결정해.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모셔올까? 저는 놀랐습니다. 모셔온다고? 응, 여기로. 우리 집에. 당신 괜찮아? 어머님이 당신한테 얼마나. 알아. 근데 그래도 어머니야. 혼자 아파트에서 쓰러지시는 걸 그냥 둘 순 없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자.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 예은이한테 함부로 하시면 안 돼. 그리고 우리 삶에 간섭하시면 안 돼. 당연하지. 그건 내가 확실히 말씀드릴게. 남편은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려고요. 어머님은 남편의 제안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대요. 진수야, 정말 괜찮겠니? 네, 어머니.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말한 조건들을 전달했습니다.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았다. 어머니 아무 말도 안 할게. 그냥 조용히 살게. 일주일 뒤 어머님이 퇴원하셨습니다. 남편이 모시고 왔어요. 우리 집은 작았지만 작은 방 하나를 어머님께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숙이셨어요. 은희 아가, 고맙다. 어머니가 너한테 못된 짓 많이 했는데. 어머님, 괜찮습니다. 이제 건강이나 잘 챙기세요.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기억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늙고 병든 노인일 뿐이었으니까요. 예은이는 어머님을 보고 숨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였어요. 어머님은 그 모습을 보고 더 슬퍼하셨습니다. 예은아, 할머니가 미안해. 예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뒤에 서 있었어요. 어머님은 조용히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은희야, 고마워. 뭐가? 어머니 받아줘서. 당신이 원한 일이잖아. 그래도 너한테는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과거는 과거고. 어머님은 정말 조용히 사셨습니다. 식당 일에 간섭하지 않으셨고 예은이한테도 거리를 두셨어요. 그냥 방에 계시다가 식사 시간에만 나오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식탁에 어머님이 계신 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님은 밥을 드시면서 남편한테 조용히 물으셨어요. 진수야, 오늘 장사 잘 됐니? 네, 어머니. 괜찮았습니다. 다행이다. 네가 성실하니까 잘 되는 거야. 그 말에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이 처음으로 인정해 주신 거였으니까요. 며칠이 지나자 어머님은 조금씩 예은이한테 다가가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요. 예은아, 할머니가 사과 깎아줄까? 예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 그럼 할머니 방에 있을게. 어머님은 상처받은 표정이셨지만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예은이가 먼저 어머님께 다가갔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예은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를 드린 거였습니다.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은아, 고맙구나. 할머니가 우리 예은이한테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가 용서하래요. 어머님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은 무너지듯 우셨습니다. 고맙다. 은희아가, 정말 고맙다. 그날부터 어머님과 예은이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머님은 예은이한테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고, 예은이는 어머님께 학교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님이 식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수야, 어머니가 너한테 빚진 게 너무 많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15년 동안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보인다. 어머니가 눈이 멀어서 못 봤어.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자만 보고 대를 이을 생각만 했어. 정작 가업이 뭔지는 몰랐어. 가업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의 양심이고 성실함이었는데 말이야. 어머니, 진수야, 어머니 용서 안 해줘도 돼. 그냥 어머니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달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괜찮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고맙다. 우리 아들. 어머님은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하게 주무신 것 같았어요. 표정이 평화로웠거든요.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어머님은 당뇨 관리를 잘하셨고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가끔 식당 일을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신다거나 야채를 다듬으신다거나요. 어머니, 그건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괜찮아. 어머니도 뭐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 어머님은 일하시면서 행복해 보이셨어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기 몫을 하는 거였습니다. 진혁한테서도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생활비를 보내드린다고요.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보내왔어요. 형님, 제가 어머니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 너도 내 인생 잘 살아. 네, 형님. 저 요즘 작은 식당에서 주방일 배우고 있습니다. 형님처럼 성실하게 살려고요. 남편은 동생이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쁜 일을 겪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거였죠. 진혁아, 힘내. 너도 할 수 있어. 고맙습니다, 형님. 남편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2년이 더 흘렀습니다. 홍천식당은 이제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됐어요. 손님들은 남편의 요리를 사랑했고 저희 가족의 이야기도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사장님, 서울에서 큰 식당 하시다가 여기 오신 거 맞죠? 네, 그랬습니다. 대단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성실하게 하시니.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 하는 거예요. 남편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명가설렁탕에서 15년 일할 때보다 훨씬 더요. 작은 식당이었지만 여기서는 주인이었고 인정받았고 사랑받았으니까요. 예은이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됐어요. 키도 많이 자라서 제 어깨까지 왔습니다. 아이는 그림을 좋아해서 미술학원도 다니고 있었어요. 엄마, 나 나중에 미대 갈래. 그래? 우리 예은이 꿈이 생겼구나. 응, 나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재밌어.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꿈을 갖고 자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머님은 이제 완전히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셨습니다. 예은이와도 가까워지셨고 저랑도 편하게 대화하셨어요. 가끔 남편한테 옛날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진수야, 너 어렸을 때 요리 참 좋아했었지. 아버지 옆에서 맨날 따라다니면서 배웠잖아. 네,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가 널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 진수는 내 뒤를 이을 놈이야라고 하셨지.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응, 자주 하셨어. 근데 어머니가 못 알아들었어. 아버지는 핏줄이 아니라 마음을 보셨는데 어머니는 손자만 봤으니까. 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진수야. 어머니가 아버지 뜻도 제대로 이해 못했어.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안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봄날 진혁이 홍천을 찾아왔습니다. 몇 년 만이었어요. 진혁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빠졌고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형님, 어머니, 진혁아, 왔구나. 어머님이 반가워하셨습니다. 진혁은 어머님을 안아드렸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래, 어머니 괜찮아.
형님이 잘 챙겨주셔. 진혁이 남편을 봤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모셔주시고. 괜찮아. 어머니니까. 형님, 저 요즘 작은 식당에서 주방장 하고 있습니다. 형님처럼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구나. 네,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요리가 뭔지, 성실함이 뭔지. 진혁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진혁아, 힘내. 너도 잘할 수 있어. 고맙습니다, 형님. 진혁은 하루 묵고 돌아갔습니다. 떠나면서 어머님께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돈 좀 더 모으면 어머니 모시러 올게요. 아니야, 진혁아. 어머니는 여기가 좋아. 형님 곁에 있는 게 편해.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운해 보이기도 했지만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식당은 여전히 잘 됐고 우리 가족은 행복했어요. 예은이는 학교에서 상을 또 받아왔고 남편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이거 한번 먹어봐. 남편이 새로 만든 찌개를 떠서 제게 줬어요. 와, 맛있다. 이게 뭐야? 홍천식 버섯찌개. 지역 특산물 버섯 써서 만들었어. 대박이다. 이거 메뉴에 넣자. 남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행복이었어요. 크게 벌지는 못해도 우리끼리 행복하게 사는 거요.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들고 홍천은 아름다웠어요. 손님들도 단풍 구경 왔다가 식당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여기 경치 좋고 음식도 맛있어요. 완전 힐링되는 곳이네요.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저는 손님들을 배웅하며 웃었습니다. 이 작은 식당이 누군가에게 힐링이 된다니 뿌듯했어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어머님은 건강하게 겨울을 나셨고 예은이는 눈사람을 만들며 놀았어요. 남편은 따뜻한 음식을 만들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우리 가족은 작은 파티를 했어요. 어머님, 남편, 저, 그리고 예은이. 4명이서요. 건배. 우리는 주스를 들고 건배했습니다. 예은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행복하지? 응, 우리 예은이. 엄마는 정말 행복해. 나도, 할머니도 행복해요? 어머님이 예은이를 안아주셨어요. 그럼, 할머니도 행복해. 너희들 덕분에.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웃었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명가설렁탕 간판은 내려갔지만 우리는 새로운 간판을 올렸어요. 홍천식당이라는 작은 간판을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우리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을 사랑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도 더 이상 시댁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을 사랑하고 딸을 키우고 어머님을 모셨어요.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예은이는 차별받지 않고 자랐습니다. 딸은 시집가면 끝이라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그냥 사랑받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어머님은 늦게나마 깨달으셨어요. 진짜 가업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의 양심이라는 거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이라는 거려. 봄이 다시 왔습니다. 홍천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했어요. 우리 가족은 식당 마당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여보, 행복해?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정말로. 그리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예은이와 이야기하고 계셨고 햇살은 따뜻했어요. 우리는 많은 걸 잃었습니다. 큰 가게도, 재산도, 명예도요. 하지만 더 많은 걸 얻었습니다. 평화, 행복, 그리고 진짜 가족을요. 명가설렁탕의 국물은 식었지만 홍천식당의 국물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우리를 지켜줬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가치는 크기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거요. 그리고 진짜 승리는 남을 이기는